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방송하기 전에 저 서교동 사거리에 허 대사님하고 나가서 비 맞으면서 고함을 좀 질렀더니만 이렇게 좀 지쳤습니다. 자, G7이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네. 둘이 만나가 뭐 아무런 내용도 없고 얼굴 붉혔는데 아마 민감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를 안 했겠죠. 예, 안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뭐 나발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이제 심하게 뭐 경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내용에 관계없이 푸틴으로서는 그 회담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지금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 일단 시진핑도 못 만났는데 옛날에 한때 강대국의 수장으로서 미국과 어떤 같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에 아마 더 의미를 두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뭐 잃을 게 없는 회담이었고 속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은 일단 미러 회담을 통해서 약간 중국과 이제 거리를 두게 하는 다른 소스를 좀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분간 하나 의의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핵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 군사적인 충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메커니즘은 계속 작동시키겠다. 이런 점에서는 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그 정도겠죠. 자, 그리고 이제 G7 이후에 G7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세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중국 국가안전부, 한국 같으면 뭐 국정원 방첩기관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2인자면 중국에는 보통 뭐 장관급이 부장이니까 부부장. 부부장이요. 차관급이네요. 예, 차관급인데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부의 이 부부장인 이 둥징웨이. 이름도 뭐 어렵습니다. 동팽웨인가 뭐. 동정위 뭐 이렇고요. 동정이 이렇겠네요. 동정위. 둥징웨이가 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그 당 창당 100주년이 7월 1일. 그렇죠. 그러니까 921년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 중심으로 창당이 된 7월 1일 100주년인데 지금 이게 나타났다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대만 뭐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등에 통해 홍콩으로 2월 달에 건너가가 미국 DIA 국방정보국에 망명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미 망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허베이성 국가안전부 그러니까 허베이성이 그 우한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도권에 가깝다 봐야 되죠. 거기에 이제 국가안전부를 있었고 이 이제 국가안전부 정치국장이 되었다가 부부장으로 이 승진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불었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병원균에 대해서 이 연구한 내용 그리고 중국의 이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인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거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중국 스파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미국 사업가나 공무원 이런 자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3월 달부터 그 직접 세게 100일 안에 조사를 해서 발표해라. 그래서 그때 저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뭘 확보해 놓고 쇼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이 아예 자신이 없으면 저거는 확보된 다음에 말을 하는데 저거 만약에 허당이다 그러면 이거 완전 개망신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경솔한 짓은 안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이 둥징웨이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동영상 사진을 하나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18일 무슨 내부 회의 참석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넘어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이런 사건을 기하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중국을 바짝 쪼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이게 모든 게 막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번에 그 바이든이 바빴죠. 처음 이제 행정부 수장으로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중국은 못 만났습니다만 이번에 G7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그다음에 EU 정상회의 다 참석하고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회담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강대국들 큰 건 이제 중국밖에 없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도저히 이렇게 의전적 룰에 따라서 양국의 국빈 방문한다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대개는 언론에서는 그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 때 잠깐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내다보는 지금 현재는 만나봐야 얼굴 붉힐 일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냉각 기간을 막 두는 게 그게 아마 정상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거 하나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게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외신 언론이나 그다음 논평을 쭉 봤는데 이제 이번에 G7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해서 대중 포위 구도를 완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과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너무 이제 과잉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 성명에 이제 미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요 단어들이 다 들어가긴 했지만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영독불 삼국 그 정상들이 좀 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에서. 그렇죠. 미영 뭐 불. 마치 뭐 우리 문재인이 그저 하루 잉크가 마르기 전에 딴소리 하듯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대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문서에 기록을 남기는 건 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면 영독불 이런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건뿐만 아니고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좀 유럽이 괘씸하죠. 두 번의 전쟁을 다 자기들이 다 이 판정관을 해줬고 마샬 플랜으로 엄청난 부를 갖다 줬는데도 뭔가 미국이 이제 패권 구도에서 뭔가 하자 이러면 꼭 이제 유럽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전 세계 구도를 서부국으로 봤을 때 미국을 보안관이라고 치자면은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은 이제 멕시코 산적이고요, 악당들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술집 주인들인데 술집 주인이나 깡패들이 와서 술을 팔아주면 좋죠. 근데 보안관이 와서 나쁜 놈들한테 술 팔지 말라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데 그런 구도가 지난 50년, 70년간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유럽은 이번뿐만 아니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그래 왔는데 그럼 왜 그런 쓸데없는 실행 가능성이 적은 그런 내용을 갖다 뭉세에 박느냐라면은 그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수차례 걸쳐서 미사일, 단도미사일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럼 안보리나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서 규탄声明을 냅니다. 문서로 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을 표방한다고 할 때 그런 어떤 북한을 규탄하는 또는 이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공식 문서에 그 내용이 계속 담겨서 축적하게 되면은 당사자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이번에 G7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외교 문서에 계속해서 그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되면은 이거는 유럽으로서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런 문제 가지고 유럽을 리드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패권 가도에서 이렇게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가 실추된다,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활을 걸고 미국이 아마 이 포위구도는 완성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지금 8월 달까지 세계 그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뭐 옛날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포스 리뷰 같은 부분을 완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 미군까지도 중국을 포위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위치를 갖다가 놓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놔두고 있어요. 그런 아프간 뭐 철군도 지금 시간을 좀 조율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토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계획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쿼드 부분을 이 다른 방식으로 이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이 나토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럽이 아마 계속 아마 딴지를 걸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영독불 정상들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특히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북대서양에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인도 태평양 얘기니까 자기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속내를 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아마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몰아붙이기에 좋은 카드가 우한에서 코로나 기원이 맞다. 그렇죠. 중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나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 빠져나가기 입장이 힘들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미국이 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정보부부장이 이제 망명 아주 확실히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아마 영원히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맞아떨어졌다는 거는 미국으로서 상당히 아마 전략을 상당히 잘 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 세계를 갖다 패권 구도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 맹주로서 유럽이 이렇게 자기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 나겠다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토에서도 상당히 아마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토가 구소련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대항 세력으로서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걸 갖다가 중국을 새로운 이제 도전자로 문서에 규정을 하게 되면은 유럽으로서는 상당히 버겁죠. 지금 국내 문제라든가 뭐 아프간 난민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위협 이런 것도 정신없는데 새로 중국이라는 변수를 새로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트럼프 때 유럽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번에 다시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이 손을 뻗쳤는데 그것까지 좀 껄끄럽게 대하기는 유럽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일단 고전적 맹방인데 그냥 일단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일단 들어주고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추후 좀 협의하는 걸로 하자. 아마 그런 식의 운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왕따 부분에서 미국의 네. 셜리반 NSC 보좌관이 네. 지금 폭스뉴스에 그저께 미국 시간으로 어제 나와가 네. 중국이 우한 기원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G7에서 중국 내 추가 조사를 결의한 게 결국 코로나 사태의 원인 규명에 한 목소리를 낸 거다. 네. 중국이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네. 고립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미국 행정부 자체 조사, WHO 두 가지 조사가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시켜서 지금 우한 바이러스발 유출 부분을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NSC 보좌관이 미국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근거 없이 이야기가 힘들 겁니다. 예. 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갈수록 심하게 붙을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계속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언론의 논조는 일부 이제 극좌적인 언론 매체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일단은 미국에 따르자는 식으로 아마 언론 논지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제 신문들은 거의 뭐 90% 그렇게 굳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켜 보면은 과거 우리가 한 110년 전에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는 일본이었죠. 예. 그때 그 패권 국가가 설치고 다닐 때 싸움을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에 거는데 우리는 그러면 약속 같은 우리는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때는 일본에 붙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질 나라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 러시아 중국 붙들고 지금 일본하고 각축을 세우다가 결국 식민지까지 당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답은 뻔합니다. 이 미국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할 경우에 세계 시장을 놓고 각축할 경우에 우리는 답은 뻔합니다. 이기는 쪽에 붙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번 이 논리를 이야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는 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줄타기 외교를 한다든가 그 어떤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 서는 게 국익을 극대화할 거라고 착각할 경우에 향후 10년 또는 20년 한국의 암흑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소장님을 의논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이제 의존적인 그런 문제를 완전히 이제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중 포위구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외교 관계를 단절하거나 무역을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중국을 이제 길들이는 압박 카드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구도를 갖다 이해를 못하고 그 중간에서 뭔가 우리의 찬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카드를 쓸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그 세파를 이겨나갈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미중 각축 구도에서 살아남는가 하는 거는 일단 안보죠. 왜? 안보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를 먹거리라고 생각할 경우에 지금 만약에 중국 중시의 어떤 그 교수들이나 인텔리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집을 팔아서 먹는 걸 보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예. 설사 먹는 걸 좀 줄인다 하더라도 집은 온전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상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북한의 네. 요 근래 이제 그 바이든 정권에 대한 반응인데요. 네. 며칠 전에 당 중앙회의에서 네. 김정은이가 대결이면 대화, 대결이면 대결, 대하면 대화, 네. 너 원하는 대로 네.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네. 말을 했고 성김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네. 이제 북한 비핵 한미일 대표들을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대화 쪽에 좀 분위기를 여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가 대화로 핵을 이렇게 폐기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쌍방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렇죠. 그냥 끌고 네. 가자는 거고 북한은 이제 핵은 갈수록 우리가 양이 더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진화되니까 핵이나 미사일이 예. 우리는 뭐 이거 대화를 해나가는 척하면서 나중에는 군축으로 네. 비핵화 협상이 어느 순간에 군축으로 네. 전화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200개 있는데 한 50개 있다 하고 한 10개 없으면서 많이 뜯어내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수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 북한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보겠죠. 어차피 인정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이얼로그 콘프런테이션 이 두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또 국내 언론들 보면은 소위 이제 좌빨 언론이나 청와대에서는 이게 그 대화에 또 방점을 두고 그쪽만 이야기하는 거. 또는 또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이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이얼로그나 콘프런테이션이라는 거는 외교와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설리반이던가요? 그 양반이 그 안보 보좌관이죠. 이제 백악관.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없으면 이거 뭐 that's interesting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흥미롭다. 이걸 가지고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또 이게 해석하는 또 기레기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보거나 미국에 잠깐 유학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interesting 단어 그냥 말 서두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늘. 예. 그다음에 왜 이 질문하다 보면은 that's good question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그게 정말 좋아서 정말 지분이 전곡을 찌르는 문제라고 생긴 게 아니고 그냥 그 형식적인 화법입니다. 화법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과잉 해석해 가지고 무슨 미국이 뭐 대단한 준비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여기서도 좀 한심한 걸 좀 보자면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랬거든요. 이제 공은 북한 쪽에 있다. 그랬더니 한국도 이상한 무슨 평화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다. 공은 아직 미국 쪽에 있다. 더 던져라 하는 이야기. 또 더더욱 한심한 제 아티클 하나 봤습니다. 전주환 영국 대사인데 공은 북한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다. 한반도에 봤더니 자기는 공이 없더라. 이런 뭐 유치한 수사까지 써가면서 이제 공이 어느 쪽에 있느냐까지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한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당착적인 해석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북한 전략 리포트를 약간 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개방이 돼 있다. 평화적인 협상할 카드가 준비가 돼 있으니 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반응을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반응이 굉장히 이제 밋밋합니다. 밋밋한데 이걸 설리반이 뭐 인트리스팅이라 이야기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국 측에서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김희정이가 당장 또 이야기했더만 보니까 웃긴 소리 마라. 예. 그것도 참으로 기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국내 언론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김희정이 아예 못을 박았더만요. 박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 단어나 이런 그 어떤 그 외교적 수사에 너무 놀아난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 지금 긴장이 조성된 이 와중에 아직도 지금 과거에 그 판문점 선언 비준입니까? 그걸 다시 들고 나오는 이제 민주당하고 그 하수인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니까 제 이름도 모르나 도대체 무슨 평화연구소라는 게 엄청나게 많더만요 보니까. 전부 주사파 가까운. 무슨 돈으로 그런 연구소를 한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전부 평화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70대 말에서 80 초반에 그 국제정치학의 평화연구라는 게 상당히 이제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별 맥을 못 쳤는데요. 그때 그 요한 갈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99%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한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평안이 뭐냐 하는 거 한간 이야기인데 북한하고 대척점에는 한국이 그런 평화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르는 이런 논리들을 개발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북한에 당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그다음 뭐 남북 평화 경제라든지 이런 걸 떠든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게 하나 나왔죠. 원자력 뭐 김숙희인가요? 북한 해커들이 지금 뭐 해킹을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요 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북한의 해커들이 쓴 이메일이 문정인 이메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중앙일보에서 썼더라고요. 네. 그거를 갖다가 북한에서 이메일을 네. 해킹해서 쓴 거냐 넘겨받은 거냐.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문정인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왜 과거 정권에는 이런 사건이 안 나고 지금 정권에 이런 사건이 나는 가는 거는 이건 단지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보다는 간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은 뭐이 원자력 연구원쯤 되면 외부의 인터넷망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그렇죠. 예. 독자적인 서비스 고립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 대우조선 해양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핵 추진 잠수함 그에 대한 것도 해킹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장관 독자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는데 핵 무기가 달린 잠수함이 아니고 동력을 핵 추진으로 그렇죠. 한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탑재한 잠수함이 그렇죠. 아니라 원자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디젤을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 잠수함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요 뉴스가 나오니까 뭐 이상한 유튜브들이나 그 이상한 찌라시 언론에서 마치 이제 한국이 대우가 핵무기 탑재한 잠수함을 만드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탑재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시험을 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은 전부 다 이제 대용량 축전지입니다. 그래서 비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으로 그냥 북한이 일단 1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빅터 차라고 아시죠? 미국 그 전략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이 사람이 이제 타이틀이 CSIS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양반은 여러 가지 향후 시나리오 중에 결국 북한이 도발의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 막 그런 식의 방침을 두고 있는데 당분간 정말 어떤 형식으로 도발을 할까 조금 그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 거의 뭐 조금 오버한 언론에서는 북한에서 이모군란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의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당 규약까지 바꿨더라고요. 그 현란한 어떤 뭐 그 아버지 수령님의 뜻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구들이 좀 사라졌는데 그거는 북한이 어떤 뭐 긍정적인 또는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한 것보다는 그 자체가 뭔가 술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김정일이나 소위 말해서 백두 혈통들의 어떤 권자가 약간의 어떤 그 권력적으로 좀 공백 현상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래저런 문제 때문에 당장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교를 지향해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지금 외교부 차관 중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조태용 차관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관인데.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당 가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외교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언론 매체들이 이제 그 양반한테 뛰어가죠.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이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 외교는 완전히 낙제점이다. 실패한 외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은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일단은 미국 자체 국익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뭐든지 초당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야가 미국 국회에 갔을 때 전부 여 다르고 야 다르고 아주 당파적으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 이제 그런 어떤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이제 미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현재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패권 구도에 어떤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온갖 어떤 그 백가쟁명적인 어떤 논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하게 좀 생각해서 지난 역사를 갖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분절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사상 패권 국가들이 복수의 패권 국가들의 권력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건 뭐 조폭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1위, 2위, 3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위의 중국이 1위 미국을 갖다가 대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마 어떤 형태로는 싸움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당장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군사력 가지고 미국과 대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 변수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역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도 중국이 없지 않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과치를 공유했던 우리가 이제 신세를 진 미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대결에 나설 경우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 외교 밸런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어불성설인 게 역사적 이것도 역사 이야기입니다만 역사적으로 어떤 두 강대국이 각축을 벼를 경우에 중간자가 밸런스가 나타나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균형을 갖추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몇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이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영국이란 거는 프랑스와 독일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의 GDP의 뭐 4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시간에 접기를 바라고요. 그런 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성공했다면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네. 군사적이나 경제적 균형이 확실히 허물어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예. 뭐 최근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해서 네. 어느 나라가 네. 설사 뭐 독일이 중국한테 붙는다고 일본이 중국한테 붙는다고 이 힘이 확 기우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균형자라는 거는 과거에 뭐 독일 러시아가 싸울 때 독일 네.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이라는 위치하고는 건 차원이 네.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간 소위 말해서 근대 국제 정치학의 화두의 중심에 있었는데 흔히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잘 살라고 저렇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경제 성장에 이제 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선진국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식하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권력 정치의 속성을 떠나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그 GDP가 가장 많은 15개 나라 중에 룰을 어기는 나라라는 거죠. 거기다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새로운 룰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역사적인 싸움이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한쪽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완화하든지 또는 조건부로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떨어진다면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상당히 괴롭겠죠. 이거는 뭐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럼 우리가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경제적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 게 경제적 편익에만 매달릴 거냐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외교를 아주 교활하게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면 중요한 어떤 그 국제 정치의 핵심 국가를 부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던가요? 새로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등신 외교라고 했어요. 이게 뭐 본질도 모르는 놈들이다. 우리 프로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살 외교. 야,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 이제는 등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까지 싸운 70년 동안의 어떤 공화국의 근저를 훼손한 정권이 출범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매춘 외교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 이건 외교부 직원 내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 지금 현재 문정권 외교는 취미생활을 2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영혼을 중국에 파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북한에 강간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더욱 높이는 이게 마조키스트적인 이런 형태들.
다음이 어떤 매춘 외교가 지금 현상인데 이 다음이 어떤 단어가 또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의 변태네요, 변태. 네, 거의 변태라고 봐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외교라는 게 어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다룰 수 있는데 뭐 이론 실천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외교는 보다시피 오로지 그냥 북한 일변도 모든 걸 거기 북한에 올인하고 있고 나머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현안이라든가 이 글로벌 이슈 같은 건 다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외교관들은 거의 지금 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외교만 본다면 한국은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네. 어느 정도 상처를 깊게 주고 나면 네. 나중에는 화해를 한다더라도 네. 사실 속으로는 뭐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가 간의 관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면 이게 회복이 되겠느냐? 네. 그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계속 거리를 두려고 이제 계속 반미적인 선동을 하고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했었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존중하느냐 이겁니다. 전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미국에 더 굴력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4대 외교를 해줬다면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그럼 중국이 아마 한국을 좀 다른 각도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한미 동맹이라는 걸 아주 그 끈끈한 아말감 같은 게 이미 현재 이제 와해 현상이 오고 있으니까 그 틈을 중국이 여지없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아직 해석을 못하고 계속 평화 경제, 한반도 평화 정착 무슨 이런 이야기만 떠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미국, 중국 양쪽 사이에 낑겨가지고 정말 유치한 표현 그대로 이제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이 여기서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는 지금 정부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정확하게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무리 어떤 그 지금 정권에 눌려가지고 이제 그 하수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근저를 훼손하나 영업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이가 그러면 그 미국에다 투자하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대중 투자보다는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사적으로 미중 충돌의 그 여지는 적기 때문에 결국 아마 기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의 기술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견제하느냐. 그게 아마 당분간 가장 단기적으로 미중 경쟁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네. 여기서 마치고 G7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 한국 외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